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강의를 맡은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우신영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키워드 환상을 탐구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권선징악에 대해 배워보았죠? 오늘부터 다룰 환상은 다시 내 마음속의 도깨비와 귀신과의 러브스토리라는 두 파트로 나누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콩쥐팥쥐와 옹고집전을 통해 한국 문학 속 악인들이 어떻게 징벌되거나 교화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못된 팥쥐와 계모는 육형에 처해졌고 구두쇠인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과의 만남을 통해 각성했었죠. 오늘은 한국 문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깨비 설화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생산한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한국 문학의 환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깨비 설화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곳곳에서 두루 전승되는 이야기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에서 도깨비는 민간 전승의 허구적 서사성에 관한 핵심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던 전래동화 속 숱한 도깨비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만큼 도깨비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매우 밀접한 존재입니다. 동북아시아 곳곳에 도깨비와 비슷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네의 도깨비와 다른 나라의 그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가령 중국의 독각귀, 임의, 망냥은 귀, 그러니까 귀신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여러분이 도깨비를 떠올릴 때 귀신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중국의 독각귀는 귀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일본의 오니, 댕구, 갑바는 요괴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이와 달리 우리 도깨비는 귀신도 사람도 아닌 중간적 존재, 복합적 존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도깨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민간 신앙에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 존재. 도채비, 독각귀, 독가비, 허주, 허체, 망냥, 영감으로 불리기도 한다. 삼국유사 등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삼국시대에도 이미 도깨비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도깨비 신앙이 삼국유사에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아주 오랜 한국인들의 전통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인간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으나 인간을 살해할 만큼은 악독하지 않고 인간의 꾀에 넘어가 초자연적 힘을 이용당하는 미련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도깨비의 성격을 아주 귀엽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죽이거나 아주 괴롭힐 만큼은 나쁘지 않고 또 때로는 어수룩해서 인간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는 이중적 존재에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깨비의 독특한 특징은 일본의 요괴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한국의 도깨비는 대체로 인간과 무척 닮은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매우 친근한 존재로 여겨지죠. 그러다 보니 마구 두렵거나 꺼려지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풍자와 해악, 금기시와 훈육의 대상이 되고요. 그뿐인가요? 다양한 도깨비 설화들을 읽다 보면 전통적인 놀이 문화와 음식 문화의 핵심에 우리 도깨비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도깨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메밀로 만든 음식이래요. 이처럼 도깨비는 한국의 놀이나 음식 문화, 이야기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본 요괴는 훨씬 진지하고 두려운 대상인데요. 일본에서 요괴는 사람과 주로 대결하는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대부분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하여 금기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물론 어디까지나 도깨비와 비교했을 때 그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한국인들은 왜 도깨비를 무섭고도 친근한 존재로 형상화해왔을까요? 아마도 한국인들은 극한의 공포나 이물적인 존재보다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네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존재를 상상하고 싶었나 봐요. 빗자루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살짝 변신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거꾸로 골탕 먹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즐겼던 도깨비 설화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도깨비 설화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소동을 일으키는 도깨비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대결하는 겨루기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깨비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는 이야기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게 될 사람을 예언하는 이야기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깨비와 사귀어 인간이 덕을 보는 이야기 유형입니다. 이렇게 유형만 살펴보아도 도깨비가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약간 말썽을 피우거나 싸움을 할 망정 오히려 분실물을 찾아주고 덕도 보게 해주는 아주 귀여운 존재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깨비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도깨비와 만나는 인간, 어려운 말로 경험 주체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도깨비와 마주치게 되는 조우의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은 이 조우를 통한 인간의 성장,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은혜 갚은 도깨비 이야기를 보시죠. 심각한 위기에 처한 김서방을 도와주고 심지어 과거 시험 문제까지 누설해주는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이 도깨비가 등장하고서야 비로소 김서방의 이야기는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도깨비가 서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선행에 대해 보상이나 복을 제공하는 착한 도깨비도 있습니다. 정직한 오약방 이야기인데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약방에게 일부러 도깨비가 많은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갚을 필요가 없다며 멋지게 퇴장하는 우리의 도깨비 이야기. 정말 멋있죠? 한편 나쁜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도깨비도 있습니다. 불효자식 길들인 도깨비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도깨비가 따끔하게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는 유명한 불효자에게 찾아가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합니다. 이 협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불효 아들은 다시 지극한 효자로 거듭난다고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의 도깨비는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선악에 대한 보답, 응징을 하는 존재로 그려졌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님들은 도깨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엉뚱하면서도 순하고 우직하면서도 어리석은 존재를 상상했던 건 아닐까요? 또 그 캐릭터를 통해 조상님들의 상상력을 구가하거나 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을 투영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중간자적 존재가 인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우리 시간축을 훌쩍 현대로 당겨봅시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걸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도깨비를 기억하시나요? 공유와 김고은 배우가 나와서 매우 유명해졌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때는 22.1%에 이르렀던 인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에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배우 공유가 분한 도깨비 김신 외에도 신이나 삼신, 악귀 등이 등장합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의 배우 이동욱이 분한 저승사자도 있고요. 이 드라마의 인기의 핵심에는 김신이라는 매력적인 도깨비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의 제목도 도깨비, 부제도 쓸쓸하고 찬란하신 이었겠어요. 그러니 이 드라마는 도깨비 캐릭터에 의한 도깨비의 드라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서사 구조는 시공간이 넘나들어 다소 복잡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먼저 간신 박중헌이 등장합니다. 이 간신 박중헌은 장군 김신을 역적으로 몰아 멸족시킵니다. 하지만 장군 김신을 추앙하던 백성들의 염원으로 김신은 불멸의 삶을 부여받은 도깨비로 환생하게 됩니다. 불멸의 삶을 부여받았다니 좋을 것만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도깨비 김신은 이 불멸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도깨비 신부를 찾아 떠돕니다. 이 도깨비 신부가 도깨비 가슴에 박힌 검을 빼주어야 불멸의 삶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자신이 구해준 여인의 딸 도깨비 신부 지은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김신은 지은탁의 손을 빌려 소멸되고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새드 엔딩이냐고요?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의 환생을 거쳐 지은탁과 김신은 결국 재회하게 됩니다. 이승과 저승,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들을 무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매력적인 드라마였죠. 여기서 핵심적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 김은숙은 왜 굳이 도깨비라는 한국 전통의 모티프를 차용해서 김신 캐릭터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새로운 드라마를 집필하면서 작가는 어떤 모티프를 취할 것인지 고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왜 여러 캐릭터와 모티브 중에서도 굳이 도깨비를 차용했을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는 전통적인 소재로서 도깨비가 가진 매력과 존재감을 잘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요? 뭔가 이상하면서 독특한 마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외양은 비슷한데 또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이 도깨비의 애매하고 모호하고 중간적인 성격을 현대적으로 버무려낸다면 아마 매우 매력적인 컨텐츠가 완성될 것을
작가의 촉으로 감지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도깨비 김씨는 매우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은 김신의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열광했죠. 김신이 보여주는 여러 능력치들 중에는 일반적인 도깨비 설화 속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능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창작된 것도 있어요. 먼저 전통적인 능력 중에는 염력이나 예지, 생사의 개입, 도깨비불, 순간이동 등이 있습니다. 가령 김씨는 지은탁의 어머니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생사에 개입해서 그녀를 살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은탁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은탁이 김신의 검을 뽑을 수도 있었던 거죠. 김신과 은탁의 대화를 잠깐 살펴볼까요? 김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빼는 순간 김신이 빗자루가 되어버리는 로맨틱 드라마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전통 도깨비 이야기를 작가가 알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고 믿으셨대요. 도깨비에 대한 전통적 코드를 재미있게 차용한 부분입니다. 한편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도깨비인 만큼 김씨는 현대적 도깨비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조작한다던가 공중부양이나 텔레파시, 투시와 같은 서구적인 역량을 뽐내기도 하죠. 아마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작품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김신의 기분에 따라 그날 한국의 날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김신이 우울함을 느끼면 비가 내리고 김신이 지은탁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 날씨가 좋아지고 그런 식이죠. 자, 여기서 드라마 도깨비의 매력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 도깨비 캐릭터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새로운 상상력을 가미함으로써 도깨비가 지닌 신비한 아우라는 남기고 그 위에 현실적 연애담을 구축했죠. 따라서 이 드라마는 도깨비라는 전통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두고두고 언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대본을 쓴다면 한국의 어떤 전통적 캐릭터나 모티프를 활용해 보고 싶으세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한국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구미호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보고 싶어요. 구미호는 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한국에만 존재하는 캐릭터는 아니고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여우라는 점, 9개의 꼬리가 달렸다는 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로 여겨지곤 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직접 구미호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때부터 여러 번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묵은 여우가 도수를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찍부터 폭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시켜주죠. 심지어 삼국사기에는 온달이 평강공주를 처음 보고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라면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라며 도망쳤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거타지가 용의 간을 빼먹는 중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물론 한국의 전설에서 구미호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 구미호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거나 인간 남성과 결혼해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해지죠. 또 인간 남성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구미호가 인간이 되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구미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시나요? 구미호는 인간 남성 때문에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그간의 정 때문에 남성에게 보복하지 않고 물러나 버리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때요?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 아닌가요? 저라면 이 구미호 캐릭터를 활용해서 21세기의 여성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문화 속 도깨비 이야기들과 최근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고전적 캐릭터가 현대적 판타지로 변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이야기나 캐릭터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현대에서도 여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모로 쓰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흔히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고전에 대한 지식이 튼튼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소환해서 현대적인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환상 키워드의 두 번째 파트인 귀신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냥 러브스토리라고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심지어 귀신과의 러브스토리라니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